수압의 원리는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얘기인데, 옵션도 얘기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옵션. 오케이. 이자율 옵션은 옵션의 원리를 이자율에 관해서 적용한 거죠. 예를 들면 캡이란 일종의 콜옵션인데, 변동금리는 미래의 불확실하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확률 변수인데, 이 불확실한 확률 변수인 이자율에 대해서 어떤 그 행사 가격 이자율을 정하고 그것보다 미래 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그 차이만큼 옵션을 가진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죠. 자, 미래 이자율, 미래 변동금리는 확률 변수 말고 또 어떤 표현을 썼어요? 정확하게 어저께 스타캐스틱 프로세스, 확률 과정.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는 그 캡과 유사한 원리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요거는 일종의 풋옵션이다. 미래 불확실한 이자에 대한 풋옵션이다. 이자율이 미래에 낮아지더라도 이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비싼 이자율로 행사 가격을 정해서 그걸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수압옵션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래 특정 시점에 수압 계약을 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수압 계약은 분명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예를 들면 서로 교환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1년 후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1년 후에 그때 이자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오늘 현재 시점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수압옵션이라고 한다. 미래의 이자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future,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쓰고 interest ra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nterest rate. 미래의 시장에서 실현될 이자율, realized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미래의 시장에서 이제 있게 될 이자율. 그때 prevail이라고 얘기해요. prevail.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미래의 이제 future prevailing interest rate. 그 다음 청산소. 자, 청산소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거래소와 청산소의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 청산소는 거래소의 부속 기능으로 거래소에 딸려있기 때문에 굳이 청산소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심지어 뭐 교수님들조차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능상의 차이는 분명한데, 트레이더들이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하겠죠. 모든 증권회사가 청산소의 자동적인 멤버가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증권회사들이 또 예를 들면 하나의 청산소 멤버 회사에 주문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이 청산을 해준다, 결제. 청산소는 그러면 거래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거는 이제 문건을 보는 게 좋겠죠. 책에서는 그렇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청산소의 개념은 이렇게, 자,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은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그러나 돈과 증권의 결제는 청산소에서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그 파이낸셜 트랜잭션이고, 여기는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실물의 움직임이죠.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증권회사 같은 브로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보통 그 일반 투자자들의 그 증권회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이 모든 거래들을 이제 우리 대신해서 해주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클리어링 하우스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거래로 인한 넷 포지션이 제대로 잘 활용되게끔, 제대로 잘 적용되게끔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래소에서 일어나지만 그 뒤처리는 청산소가 해준다. 그 결과 내 포지션을 이제 파악하는 결과 각각의 증권회사들이 한 증권회사가 굉장히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그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그 증권회사들이 얼마를 받고 얼마를 페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네팅해가지고 해준다 그런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해가지고. 동시에 캐시가 오면은 그 반대로 또 이제 시큐리티 와야 되니까 그 반대 시큐리티 증권들은 또 얼마만큼 그 주고 받아야 될지를 이제 그 네팅해서 파악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거래들의 모든 결제는 각 그 증권회사들의 은행에 가지고 있는 그 뱅크 어카운트를 대변 차변에 이제 입금하고 뭐 이렇게 바뀌어주는 식으로 해서 일어나게 해준다. 이루어지게 해준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건에는 다른 의미에서 또 이런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파생 상품이나 그러니까 금융 혹은 금융 파생 상품 혹은 상품 파생 상품이나 상품 선물 뭐 이런 거예요. 금 선물 이런 거, 원유 선물 이런 것들 아니면 그냥 주식, 채권 이런 것 이 모든 증권들의 청산과 클리어링 청산과 결제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기능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러한 일들, 이러한 기능들은 보통 선물 거래소나 증권 거래소에서 행해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는 이 청산하는 기능이 이 거래소에 부독되어 있는 경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 청산소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거래소 안에서 그 안에 부독 기능으로 다 내부화해가지고 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OTC 장외시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소 시장이 아니라 장외시장인 경우에는 거래소 밖에서 거래소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OTC 마켓에서는 당연히 공식적인 그 청산소가 있을 수가 없는 이거는 두 카운터 파티끼리 거래니까 OTC 마켓에서는 클리어링 하우스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지금 클리어링 하우스가 없는 대신에 센트럴 카운터 파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카운터 파티끼리만 거래하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산소라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파워포인트에서 봤지만 두 사람이 거래하면은 궁극적으로 청산소의 멤버 회사들을 통해서 결국은 청산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청산소는 이 둘 사이에 들어와서 이제 이 멤버 회사의 상대방, 이 멤버 회사의 상대방이 돼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멤버 회사의 크레딧 리스크, 카운터파리 리스크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요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청산소의 주요 기능은 그래서 청산소 멤버 회사가 결국 청산을 제대로 못할 그 리스크를 줄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청산소는 이 정도로 하겠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올리겠습니다. 청산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적에도 당연히 그 크레딧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일단 일정의 증거금을 이제 디파짓 해야 되겠죠. 그 증거금을 마진이라고 한다. 일종의 그 콜레터럴. 우리말로 콜레터럴이 뭐죠? 담보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건 마진이라고 특별한 이름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나중에 자신들의 의무로부터 이 트레이더가 도망가는 것을 맡겨준다 그런 얘기죠. 워커에프라고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뭐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뭐 손 딱 씻고 나간다 뭐 이런 뜻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파이낸스에서. 예를 들면 회사는 망했는데 CEO는 돈 엄청나게 많은 그 월급을 받고 회사는 망했는데 뭐 JP 모건은 망했는데 CEO는 돈 많이 받고 월급 다 받고 나간다. 그때도 이제 워커 F랑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disapproving 하는 그런 얘기죠. 또 청산서 자체 청산서 내부적으로 이 멤버 회사들이 일정한 디파짓을 해가지고 개런티드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청산 멤버 회사가 어떤 디폴트가 나서 손해가 생길 적에 그게 걔네들이 이미 담보로 낸 것 이상으로 이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이 개런티드 펀드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처리해 준다. 그러므로 청산소가 무슨 문제가 생기기는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지금까지 청산소는 거래, 익스체인지 마켓, 트레이딩 마켓의 경우였고, 만일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두 당사자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 시장에서는 어떻게 청산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결론만 얘기한다면 최근에는 예전에는 거기에 대한 여기 어떤 조약 이름 나오지 않나? 어떤 약속이 있어서 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이 약속을 준수하면서 청산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2007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다음에는 마치 청산소처럼 센트럴 카운터파티라는 존재가 청산소처럼 가운데 끼어서 청산 위험을 줄이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한 거 예전에 이랬고 지금은 이 가운데 센트럴 카운터파티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 얘와 얘 사이의 거래도 이렇게 통해서 이 센트럴 카운터파티가 네팅도 하고 모든 위험을 줄여주면서 그런 역할. 예전에는 얘와 뭐 아무도 없고 그냥 모든 그 상대방끼리의 거래였는데 지금은 이런 식의 거래를 벌써 이쪽으로 모두 센트럴도 돼가지고 거래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진 얘기가 나오죠. 증거금 얘기. 이거는 이제 작년에도 봤겠지만 작년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오기 좋은 그런 얘기죠. 자, 마진은 책에서 다루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증거금을 내는 경우. 신용거래를 할 경우에 주식을 살 때 자산을 살 적에 돈을 빌려서 사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증거금을 디파짓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숏세일 할 경우에 그렇죠. 숏세일 대표적인 경우죠. 숏세일은 자기가 없는 자산을 팔고 돈을 받는 거니까 나중에 자산을 사서 갚아줘야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나중에 이제 이게 뭡니까? 돈을 빌린 상황이 되는 돈을 빌리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자기가 부채로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컨트랙트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숏세일 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처음에 일단 디파짓 하는 그 증거금은 이니셜 마진이라고 하고, 이 증거금이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당신 증거금은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당신의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그 포지션의 위험에 비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증거금은 처음에는 충분했지만 지금은 당신한테 불리하게 시장이 움직인 까닭에 부족합니다. 당장 돈을 좀 더 넣으세요 하는 마진 콜을 받게 된다. 이거를 만약에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포지션은 바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증권회사가 거래소 기관이 임의로 그냥 처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이런 마진콜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더 일정한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때 내는 돈은 처음에 이니셜 마진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액일 필요는 없고 이때가 예를 들면
거래 자산 금액의 50%였다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면 2%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20%로 그게 이제 어느 전까지는 어저께까지 30% 이상이었는데 어느 날 결국 3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다시 30%를 채우셔. 이런 식으로 그 메인터넌스 마진 레벨을 채워야 된다. 메인터넌스 마진은 우리말로 뭐죠? 개시증거금. 이거는 유지증거금.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메인터넌스 마진 레벨.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 마진 콜을 받았는데 메인터넌스 마진 수준만큼 마진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클로즈 아웃 된다. 끝난다. 그런 얘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클로즈 아웃.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이건 내 기억이 안 나네. 작년에 L하고 U를 썼어요. 어저께 예습하다가 L도 기억이 안 났어. 아, 이거는 리퀴데이트였구나. 그래서 이건 뭘까? U는. 그래서 이제 마진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숫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링을 해보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 정리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써도 좋은데 제가 올려줄 거니까 나중에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자, 빌려서 자산을 사는 경우, 영어로 buying on margin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신용거래가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마진이라는 것은 다 모두 퍼센티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소수로 얘기한 거예요. 20%라면 0.2, 30%는 0.3. I는 애초에 그 투자 거래 규모의 I만큼, 0.3만큼 투자 규모가 1이라고 한다면 이걸 채워줘야 되는 거고, 요거는 예를 들면 0.5, 요거는 뭐니까 0.25, 0.25만큼 떨어지면은 다시 0.25만큼 채워줘야 된다. 이게 이제 유지증거금입니다. I보다 작죠,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우리 이 유지증거금은 개시증거금 수준에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값을 뺀 거라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여기서 A는 이제 0보다 크게 되겠고요. 이 표현은 이 표현은 defined as 그런 뜻이에요. 요 땡땡땡땡은 그런 뜻이고, 마진 밸런스, 자기 그 마진 어카운트의 잔액은 얼마 나오는 시점 T의 마진 어카운트의 잔액은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액이죠, 절대 금액.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체 그 자산 거래 규모를 1로 본 거니까 노멀라이즈 한 거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진 밸런스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마진 어카운트에 여러분들 돈으로 산 그 증권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가격이 P0다. 요거는 이제 내일의 주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오늘 N개 주식을 샀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빌려서 살 건데, 이 마진 레이셔는 항상 그 유지 증거 레벨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마진 레벨이 이거보다 클지 안 클지는 지금은 그걸 충족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이거보다 작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거보다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 주식을 N개를 샀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P0고, 그러면 근데 이걸 다 여러분들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일부만, 자, 이거 주식을 사려면 N개 곱하기 삼성전자 P0 138만 원 써야 되겠죠. 10주 곱하기 138만 원만큼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필요한데 이니셜 마진만큼만 50%만 여기서 50%만 여러분 돈으로 샀고 나머지는 빌린 거예요. 1-I 곱하기 이렇게 나머지 빌린 돈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니셜 마진이 50%인데 뭐 60%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50%만 딱 샀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 돈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마진 밸런스 레이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진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레이셔는 이건 아니죠, 아직. 지금 여러분들 어카운트의 마진 밸런스라는 얘기는 전체는 지금 몇 개, 삼성전자 10개 주식 곱하기 138만 원이었는데 빌린 돈이 이만큼 이제 빌린 돈이 이게 여러분들 돈으로 산 거예요. 왜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전체 삼성전자 주식 곱하기 I 하면은 내 돈으로 산 금액이 딱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빌린 돈은 이게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빌린 돈. 이게 빌린 돈이죠. 이만큼이. 이게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상수 변수. 여러분들의 성적은 상수 변수. 변수죠? 자, 이거는 상수의 변수예요. 빌린 돈. 빌린 돈의 규모. 상수지, 상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은 상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삼성전자 138만 원이 150만 원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138만 원 할 적에 12, 1380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반만 내 돈으로 사고 나머지는 증권에서 돈을 빌려 샀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예요. 그 표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최초의 마진 밸런스 레이쇼는 뭡니까? 전체 마진 어카운트의 그 가치가 삼성전자를 여러분 10개 샀어요. 10개 산 게 전체 마진 어카운트의 가치였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돈으로 산 거. 여러분들 돈으로 산 거는 요만큼 되는 거죠. 요만큼.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바로 요 비율만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n보다 큰다고 가정했으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n보다 크다는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만일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아니고 뭐 내일이 됐다. 시점 t가 됐다. 그러면은 마진 밸런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전체 삼성전자 10개 주식의 가치는 이제는 이렇게 됐죠. n 곱하기 pt가 됐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게 200만 원이 됐어요. 200만 원. 200만 원인데 곱하기 10주 하면 2천만 원이 됐죠. 2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가치 중에서 지금 현재 빌린 돈. 그렇죠. 빌린 돈은 이건 오늘 시점에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빌린 돈을 빼면 나머지가 자기 돈으로 산 거죠. 이게 나머지가 자기 돈으로 산 거다. 그러니까 시점 t가 변함에 따라서 마진 밸런스는 변하는데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변수고 여기는 상수다. n은 정해져 있고 p절은 정해져 있지만 시점 t가 변하면은 pt는 변하기 때문에 요만큼이 진짜 내 돈으로 들어간 금액인데 이게 전체 규모 중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내 돈이 들어간 게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해야지 이게 너무 작아지면은 돈 더 내쉬어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콜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점 t가 변함에 따라서 이건 곧 주가가 변함에 따라서 이 마진 밸런스가 이게 마진 밸런스 레이쇼 요거죠, 요 마진 밸런스 레이쇼가 n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 만약에 n보다 작아지게 되면 어디셔널 엑스트라 머니를 디파짓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다시 모델링하면 주가가 이제 떨어졌어요. 어저께 주가보다 떨어져서 마진 밸런스가 M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마진 밸런스는 이니셜 M은 유지 증거금 수준은 I-A로 제가 표시될 수 있다고 했는데 봅시다. 자, 내일 주가는 오늘 주가보다 B만큼 떨어졌어요. B는 0보다 크겠죠. 그러므로 이때 내일 주가의 기준한 마진 밸런스 레이쇼는 전체 주가 10개 주식 곱하기 삼성전자 내일 주가 분지 자기 돈으로 자기 돈을 얼마만큼 비율인가 하면 이만큼이 빌린 돈이에요. 이만큼이 빌린 돈이니까 이건 정해진 상수죠. 그러니까 전체 주식 전체 가치에서 이만큼 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1 이렇게 돼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n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 일단 마진콜을 당한다. 그럼 어떤 경우에 n보다 작아지는가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계산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면은 쭉쭉 나와 보면은 이런 경우에 B가 어느 임계치를 넘었거나 A가 어느 임계치보다 작거나 B는 뭡니까? 주가 떨어진 정도. 주가 떨어진 정도가 굉장히 크면은 주가 떨어진 정도 굉장히 크면은 빌린 돈은 정해져 있죠. 그죠? 빌린 돈은 정해져 있는데 전체 자기가 산 자산의 규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자산 규모에 비해서 빌린 돈의 상대적인 그 웨이트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애초에는 20% 정도만 빌렸는데, 뭐, 이니셜 마진을 50%로 합시다. 50%를 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바람에,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작아지면서 빌린 돈은 이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Let me see. 그렇죠. 이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빌린 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순수하게 자기가 산 돈의 규모는 작아지니까 결국은 유지증금 수준에도 못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A는 뭐예요? A는 뭐였죠? A는 I와 M 사이의 관계였죠. 이니셜 마진과 메인터넌스 마진의 차이. 이니셜 마진과 메인터넌스 마진의 차이. 자, 이게 요 차이가 작으면은 손쉽게 M에 도달할까? 아니면 요 차이가 크면 손쉽게 M에 도달할까? 여러분 생각에. 요 유지증거금 수준과 처음에 개시증거금 수준이 유사하면은 금방 M에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요 차이가 크면은 M에 도달할 확률이 높을까? 그렇죠. 50%가 이니셜 마진이었는데 M은 49%. 1%라도 하락하면은 바로 당신 유지증거금 수준에 못 미치니까 돈 더 내시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마진콜이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요 차이가 I와 M의 차이가 어떤 임계치보다 너무 작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마진콜을 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거는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걸 그대로 영어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이거? 그럴 필요는 없죠. 여기서 I를, 자, M과 I가 연관되어 있어요, 없어요? M은, 자, 이거는 그냥 테크니컬리 그냥 이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리지 않았으면 이게 여기 꼭 I와 M, 그러니까 I-M이 꼭 돼야 된다고 I와 M 자체가 바로 A인데, 이게 A가 뭔데? A equals I-M인데, 여기도 I-M이 들어, 여기도 I-M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영이의 인투이션은 알겠는데, 여기서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 I-M이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이런 모델링 같은 거 별로 어렵지 않은 거지만, 이제 이런 걸 잘 안 보고, 여러분들 또 경제학도니까, M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A는 그냥 둘 사이의 차이예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너무 작으면 쉽게 M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차이의 임계치는 이런 것들의 함수이다. 그럼 M은 여기서 I-A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anyway 어떤 특정 임계치가 이런 것들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할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할 만한 내용을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특정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특정한 경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돼서 뭐 B가 price fall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진콜을 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특정한 경우고 일반적인 분석은 아니다. 그렇다면 마진콜을 받았을 적에 M 미만으로 떨어졌을 적에 어느 정도 디파짓을 또 엑스트라 머니를 디파짓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마진콜을 당했을 적에 그때의 마진 밸런스 레이쇼하고 돈을 X만큼 더 냈을 적에 결국 이것이 M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M만큼 맞춰야 되는 거니까
마진 레이쇼가 이게 n보다 적은데 플러스 x만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풀면은 x가 이렇게 이런 것들 함수가 돼서 나온다. 자, 여기서는 마진 레이쇼나 다 더하기 빼기죠. 별거 아니죠. 보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교과서에 있는 그 구체적인 숫자들을 집어넣어 보면은 $1,500를 더 내면 된다. 교과서에는 $1,5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어디 나올까? 뭐 여기 $1,500 나오네, 그죠? 이 $1,500가 이거는 구체적인 예만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거는 자, 어려운 건 절대 아니지. 이게 뭐 더하기 빼기인데 이게 뭐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게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더나 오픈북이고 집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고 한번 문제를 한번 프랙티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시간에 작년 문제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마진 for 숏셀. 숏셀 할 경우에는 숏셀 할 경우에 마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책에서는 제가 이제 책과는 약간 틀려요. 책보다 이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 저자도 이런 뭐 숏셀 마진에 대한 어떤 현황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대학교 수준에 그런 걸 전공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이분도 이제 어떤 그 머티리얼을 보면서 참고 문헌을 보면서 했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가 틀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의 설명은 책과는 다르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으면은 어떤 게 틀리는 건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시에 시작했죠 저희. 그러니까 뭐 2시 정도. 이거는 한 번 하면은 5분에 다 끝날 것 같은데 대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없는 증권을 팔고 돈을 받았어요. 얼마만큼 돈을 받았어? 주식을 N개만큼 팔고 삼성전자 주식 138만 원 10개 팔아서 1,38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한 50%만 여러분들 증거금으로 디파짓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주식을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let me see. 미안합니다. 여기는 그 I가 다른 개념인데 미안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10개를 빌려서 팔면은 N 곱하기 P0만큼의 돈이 생기죠.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여기에 비례해서 당신 돈을 거기다가 증거금으로 내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증거금을 계산하는가 하면 이건 일단 여러분들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려서 팔고 돈 받은 거, 이거 여러분들 돈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여러분의 자산인데, 그러나 이거는 순수하게 여러분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갚아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이게 이제 결국 1,380만 원이 나왔는데, 1,380만 원에 1.5배 정도 되는 여러분들 마진 어카운트는 그 정도 돈이 있어야지 순수하게 이제 안정적인 어카운트를 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판 그 삼성전자 10주의 가치는 이미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러분들 돈은 이만큼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와 약간 개념이 틀리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한마디로 처음에 거래를 시작할 적에 삼성전자를 10개 빌려서 팔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있는 그 마진 밸런스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밸런스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빌려서 팔아서 받은 돈, 그게 이만큼이죠. N 곱하기 P자로.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추가한 돈, 그 추가한 돈 둘이 다 합치면은
MP0의 뭐 1.5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캐시를 디파짓 해야 되는가 하면은 1.5배 곱하기 1,480만 원에서 삼성전자 1,480만 원 뺀 나머지 돈은 여러분들이 추가해야 된다. 1,480만 원에 이제 0.5배 정도를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카운트의 가치가 처음에 전체 자산 곱하기 I만큼 됐었는데 적어도 M보다는 아무리 내려가도 M보다는 커야 된다. M은 1보다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삼성전자 자체가 이것이 지금 벤치마크가 돼가지고 1로 카운트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1보다 큰 상황이죠. 자,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주가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을 팔았죠. 이 파는 것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건 상수인데 주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 미래의 스타캐스 베리어블인데 여러분들 불리하게 돌아간 거죠. B만큼 올라갔다 가정 얼마만큼 올라가면 그러면 돈을 더 디파짓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거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어카운트의 마진 어카운트의 밸런스는 삼성전자 주식 가치에다가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페이한 그런 돈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페이할 돈이 이 정도 됐었죠. 이 정도가. 550 그대로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처음에 여러분들이 페이 집어넣은 돈입니다.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요거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만약 커지게 되면 주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마진 밸런스가 B에 따라서 즉 P1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마진 밸런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은 결국 이러한 형태가 된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B가 커지면 커질수록 I는 1보다 크면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는 작아지는 거죠. 요 작아지다 못해 이게 M보다도 작아지게 되면은 돈을 더 마진을 받아가서 돈을 더 디파짓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책에는 다른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책에 있는 거를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식의 그 분석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 수준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모델링입니다. 일종의 모델링인데, 책에서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성에 안 찹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일반화해서 왜 이런 답이 나오는 그 원리를 알고 그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다음 부분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프리뷰만 하고 오늘 수업을 조금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옵션 트레이딩에서도 마진이 있다. 일반적인 원칙 중에 하나로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적에는 자기 돈 일반적으로 페이하고 사기 때문에 보통 마진 증거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어떤 물건을 팔 때 특히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물건을 팔 적에는 당연히 미래의 그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팔면서 자기 권리는 취하지만 파는 대신에 미래의 부담이 동시에 병행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팔 적에는 마진을 디파짓 해야 된다. 그 옵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옵션을 팔 적에는 일단 옵션 구입자로부터 돈을 받지만 나중에 미래에 옵션 구입자가 자기한테 만기에 와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자기가 라이어빌리티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라이어빌리티를 제대로 안 갚을까봐 거래소에서는 마진을 디파짓 하도록 요청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옵션을 사는 경우에는 마진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풀 페이먼트를 하고 하는 거 이미 돈을 냈고 더 이상의 추가 부채는 없는 거죠.
옵션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옵션이 팔려 나갔을 경우에는 마진을 디파짓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왜냐하면은 옵션을 팔게 되면은 일단 돈을 받아요.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을 팔면서 일단 돈을 받고 나중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보험회사는 충분한 크레딧이 충분히 좋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디파짓을 해야 된다. OTC 트레이드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파생 상품이 존재하는데, 뭐, 일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들이 있다.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농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날씨 위험이 있는 거죠. 웨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날씨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날씨 파생 상품에 관한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써볼까?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쓴 논문은 이준영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날씨 파생 상품에 관한 논문 실제로 나오고 있죠. 논문인지 아니면 보고서인지 모르겠지만 anyway.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뭐 원유 파생 상품, 뭐 원유 선물에는 당연히. 그다음에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파생 상품. 천연가스 파생 상품이 있으니까 곧 어떤 파생 상품이 나오겠다? 애초에는 오일의 크루드 오일, 원유에 대한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원유 못지않게 천연가스도 천연가스 중요한 산업이다. 천연가스에 대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파생 상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또 어떤 파생 상품이 생길 것 같다? 우라늄? You from North Korea? No, I'm sorry. 원유 천연가스 하면은 이어지는 게 또 내가 영어했던 쉐일가스. 뭐 분명히 나오겠죠. 쉐일가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난리니까. 그럼 뭐 전력 파생 상품. 그 다음에 어떤 옵션? 언민혁. 세이. 수업 참여. exotic. You are exotic. 오케이. 파생 상품. 자, 뭐. 그럼 아시안 옵션, 뭐 배럴 옵션, 이거는 뭐야? 우리말로 하면은 이 배럴 옵션 중에 배럴 옵션 그러면 생각나는 거 혹시 기억나요? 키코. 누가 고정님 얘기했어? 아니야? 박진이 누가 얘기했어? 키코. 당신 학생 맞아? 키코 통화 옵션이었죠. 에이시안 옵션, 굉장히 다양한 exotic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배럴 옵션은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키커 이런 것도 나오고, 바이너리 옵션은 뭐 디지털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어떤 게 컨티뉴어스한 겁니까? 이런 게 컨티뉴어스한 거죠. 옵션의 페이오프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선물이긴 하지만, 기초자산의 페이오프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이너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로 혹은 럼썸으로 이렇게 돈을 바꾸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 자기 상품을 팔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상품이 팔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특정 시점에 만기에 이렇게 환위험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일반적인 포워드 컨트랙트가 아니라 어떤 평균 가격으로 환위험을 했지 않은 그런 식의 상품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자르, 굉장히 이상한 그런 이상해 보이는 그런 화장상품 거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락터 앤 갬블하고 아마 어떤 IB하고 했겠죠. 이게 상대방이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BT라 그러면 무슨 뭐의 약자일까? BT? 뱅커스 트러스트죠. 이 은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손해를 안 보고 잘하려면 이 회사에서 파이낸스 담당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잘 못하면은 자기 회사도 굉장히 키코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행하고 중소기업이 환율 딜을 하는데 통화 파생 상품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한 거죠, 사실. 그런데 회사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중소기업이 인력도 부족하고 물건 파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키커라는 심지어 파이낸스 교수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상품을 어떻게 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거예요.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정도 회사 된다면은 분명히 옵션 프라이싱 할 수 있는 실무가들이 있겠죠.